에블런아이나 CT 검사 앞두고 그 시끄러운 기계 소리나 좁은 공간 때문에 좀 불안했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예, 많으시죠. 아니면 어깨가 계속 아파서 병원 갔는데 엑스레이는 멀쩡하다 그러고 왜 아픈 거지? MRI 찍어야 하나? 이런 고민 혹시 해보셨어요? 오늘 저희가 바로 당신이 제공해 주신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MRI와 CT 검사의 세계를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이 검사들이 도대체 뭔지, 어깨 통증 같은 거 진단할 때 왜 필요한 건지, 그리고 조영제는 또 뭐고? 안전한 건지, 그리고 검사 비용이나 그 불안감 같은 실제적인 문제들까지요. 오늘 좀 속 시원하게 풀어보죠. 네, 오늘 자료들이 정말 다양해요. 조영제 의학 정보도 있고 MRI, CT 비교 분석 자료, 실제 환자분들 MRI 불안 경험담, 커뮤니티 글들, 소음 줄이는 기술 기사도 있고요. 아,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리고 엑스레이의 한계나 MRI 필요성 다룬 칼럼, 회전근개 파열 진단 치료에 대한 여러 병원 전문가 의견들, 유치부 내용 포함해서요. 한방 치료 논문도 있고 병원 안내 자료, 심지어 병원 마케팅 글까지 아주 폭넓게 살펴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석 목표는 이 정보들 속에서 당신에게 진짜 필요한 핵심을 딱 뽑아내는 겁니다. MRI, CT 궁금증 풀고 조영제 좋은 점, 또 위험한 점 명확히 이해하고요. 네. 회전근개 파열 같은 질환 진단이나 치료는 어떻게 되는지, 또 검사받을 때 겪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들, 실질적인 정보를 좀 얻어가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MRI랑 CT 둘 다 몸속 들여다보는 검사잖아요. 근데 근본적인 차이가 뭐예요? 네, 목적은 비슷한데 원리가 완전히 달라요. CT는 이제 X선을 여러 각도에서 몸에 쏴서 그 정보를 컴퓨터로 다시 만들어서 단면 영상을 보는 거고요. 아, X선이요? 네. 반면에 MRI는 강한 자기장 안에 들어가서 고주파를 쏘면 우리 몸속에 있는 수소 원자들이 반응하거든요. 그 신호를 잡아서 영상으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자기장이랑 고주파. 네. 가장 큰 차이는 CT는 방사선, 즉 X선을 쓰지만 MRI는 방사선을 전혀 안 쓴다는 거죠. 그럼 방사선 걱정 없으니까 MRI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듣기로는 검사 시간도 엄청 길고 비용도 비싸다고 하던데 그럼 항상 MRI가 더 나은 선택인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MRI가 물론 방사선 노출이 없고 특히 뇌나 척추신경, 관절, 인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연부 조직을 아주 세밀하게 보는 데는 정말 강점이 있어요. 연부 조직. 네, 그 헬스조선 칼럼에 나온 A씨처럼 엑스레이에서 어깨 아픈 원인, 그러니까 회전관계 파열 같은 거 못 찾았을 때 MRI가 결정적일 수 있죠. 아하. 하지만 CT는 촬영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뼈의 미세한 골절이라든지 폐, 복부 장기 확인, 또 응급 상황에서는 훨씬 유용합니다. 아, 빠르군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떤 검사가 더 좋다 이게 아니라 의사가 무엇을 그리고 얼마나 빨리 봐야 하느냐 거기에 맞춰서 가장 적합한 도구를 고르는 거죠. 아하. 결국 상황에 맞는 최적의 검사를 선택하는 문제군요. 그 헬스조선 칼럼에 A씨, B씨가 엑스레이만 찍고는 어깨나 무릎 통증 원인을 못 찾아서 결국 MRI 찍게 된 이유가 이제 좀 명확해지네요. 그렇죠. 근데 검사할 때 조영제라는 걸 주사 맞기도 한다면서요? 이건 또 뭐예요? 조영제요. 그건 특정 조직이나 혈관이 주변이랑 더 잘 구분되게, 그러니까 영상에서 더 선명하게 보이도록 명암 차이를 만들어주는 약물입니다. 명암 차이요? 네, CT 찍을 때는 주로 요오드 성분 조영제를 쓰고 MRI 찍을 때는 가돌리늄이라는 성분의 조영제를 써요. 기본적으로는 뭔가 병변이 의심되거나 혈관을 자세히 봐야 할 때 필요하면 쓰는 겁니다. 잠깐만요. 몸속 조직이 더 잘 보이게 한다. 그 말은 몸에 뭔가 인위적인 변화를 준다는 건데 그 하이닥 기사 보니까 5년 동안 이상 사례가 10만 건 넘고 심각한 경우도 꽤 있다던데요. 이거 진짜 괜찮은 건가요? 좀 걱정되는데요. 네, 그 숫자만 보면 당연히 우려스러우실 수 있죠. 근데 전체적인 맥락을 보셔야 해요. 실제 조영제 이상 반응 발생률 자체는 한 연구에서 0.72% 정도로 나왔어요. 매우 낮죠? 0.72%? 네. 그리고 대부분은 그냥 메스껍거나 몸이 좀 후끈거리거나 가렵거나 하는 경미한 반응이고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 다행이네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드물게는 아나필럭시스라고 하는 심각한 전신 알레르기 반응이나 쇼크가 올 수도 있어요. 이건 정말 위험할 수 있고요. 특히 MRI에 쓰는 가돌리늄 조영제는 신장 기능이 아주 안 좋은 분들한테 드물게 신원성 전신 섬유증,
NSF라고 해서 피부가 딱딱해지는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피부가 딱딱해져요. 와, 그럼 어떤 분들이 특히 더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일단 과거에 조영제 맞고 부작용이 있었던 분들은 위험도가 60, 800까지 높아진다는 보고도 있고요. 가족 중에 그런 분이 계시거나 천식 같은 다른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위험이 커집니다. 68배요. 엄청나네요. 네. 그리고 신장 기능이 안 좋은지 또 당뇨약 중에 메트포르민이라는 성분 드시는지도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조영제는 꼭 필요할 때, 얻는 이득이 위험성보다 크다고 판단될 때 쓰는 거고요. 그렇죠. 필요하니까 쓰겠죠. 네. 그리고 검사 전에 당신의 건강 상태, 그러니까 알레르기 있는지, 신장병 있는지, 무슨 약 먹고 있는지, 혹시 임신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의료진에게 반드시 다 알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나에 대해서 솔직하게 다 알리는 것. 그게 안전의 시작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자료들에서 계속 나왔던 어깨 통증, 특히 회전근개 파열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게 왜 MRI 검사랑 자주 연결되는 걸까요? 아, 회전근개 파열이요? 회전근개는 어깨를 이렇게 감싸면서 팔 움직임을 조절하는 4개의 힘줄, 근육을 포함해서요. 그걸 말하는데요. 4개의 힘줄. 네. 이 힘줄이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거나 아니면 다쳐서 찢어지는 게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주로 팔을 들 때 특히 밤에 자려고 누우면 통증이 심해지고 팔에 힘이 쭉 빠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죠. 아, 밤에 아프고 힘 빠지는 거. 네. 근데 엑스레이는 주로 뼈를 보는 거라 힘줄 같은 연부 조직 손상은 잘 안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MRI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 겁니다. MRI는 힘줄이 어디서, 얼마나, 또 어떤 모양으로 찢어졌는지, 주변 근육 상태는 괜찮은지 이런 아주 자세한 정보를 주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하고 치료 계획 세우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그렇지만 정신의학신문 기사나 다른 헬스조선 기사에서는 요즘 초음파 해상도가 워낙 좋아져서 큰 파열은 초음파로도 꽤 정확하게 진단이 되고 시간이나 비용도 절약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정말 그 비싼 MRI까지 꼭 필요한 건지 환자 입장에서는 좀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초음파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요. 숙련된 의사가 하면 초기 진단이나 치료 중간에 경과 관찰하는 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네, 초음파가 더 편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초음파 결과가 좀 애매하거나 수술처럼 아주 정밀한 계획이 필요할 때는 여전히 MRI가 더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주기 때문에 표준 검사로 여겨집니다. 심지어 드물게는 MRI에서도 실제보다 파열이 작게 보이는 경우도 있어서요. 증상이 계속 심하면 관절 내시경으로 직접 들여다봐야 할 때도 있고요. 아, 내시경까지. 알겠습니다. 그럼 MRI로 파열이 확인됐어요. 그럼 그 다음은 무조건 수술인가요?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비수술 치료 강조하는 글도 있고 또 수술 장면 보여주는 영상도 있고 한방치료 연고도 있던데 그건 비수술적인 접근이고요. 맞습니다. 여기서 진짜 핵심적인 통찰은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무조건 수술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치료법은 파열 크기가 어떤지, 환자분 나이나 활동 수준, 통증 정도 이런 여러 요인을 다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아, 사람마다 다르군요. 네, 파열 크기가 작거나 부분적으로만 찢어진 경우, 특히 연세가 많으시거나 활동량이 적은 분들은 비수술 치료를 먼저 시도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휴식하고, 약 먹고, 물리치료, 재활운동 열심히 하고요. 그 연세서랑병원 영상에 나온 시계추 운동 같은 거요. 그런 게 기본이고, 네, 운동. 다만 스테로이드 주사는 좀 심중하게 써야 하고요. 최근에는 콜라겐 주사나 줄기세포 주사 같은 재생치료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한방치료 연구에서도 침이나 약침 같은 걸로 통증이나 기능 개선 효과는 봤다고 보고했는데 다만 삶의 질 자체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그럼 수술은 언제 하는 거예요? 그 나누리병원 TV 영상처럼 힘줄 꿰매는 수술 말이에요. 주로 파열 크기가 크거나 완전히 끊어진 경우 아니면 젊고 활동적인 분이 다쳐서 급상으로 파열된 경우 또는 여러 가지 비수술 치료를 했는데도 계속 아프고 효과가 없을 때 그럴 때 수술을 고려합니다. 아, 효과 없을 때? 네, 큰 파열을 그냥 두면 힘줄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고 근육도 약해져서 나중에 수술해도 결과가 안 좋을 수 있거든요. 수술 후에는 보통 보조기 차고 꾸준히 재활 치료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중요한 건 당신의 상태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의사랑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네,
이제 검사 자체의 경험으로 좀 넘어가 보죠. 보내주신 그 레딧 글들 보니까 MRI 검사 중에 엄청난 불안감이나 폐쇄공포증 느끼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어떤 분은 안정제 없이는 아예 검사가 불가능할 정도였다고 하고요. 네, 맞아요. 아주 흔한 일입니다. MRI 기계통이 보통 직경이 한 50에서 60cm로 좁잖아요. 좁죠. 네, 그러니까 폐쇄공포증 느끼기 쉽고 또 검사 중에 나는 그 쿵쿵거리는 소음이 120데시벨, 거의 뭐 드릴 소리 수준이니까요. 엄청 시끄럽죠. 120데시벨이요? 우와. 네, 이것 때문에 불안해서 막 움직이시면 영상이 흔들려서 진단이 어려워지거나 심하면 검사 그냥 중단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좀 답답하고 시끄럽네요. 그럼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레디트에서는 안정제 복용 타이밍이나 보호자 같이 가는 거, 검사 자세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거 이런 팁들을 공유하던데요. 맞습니다. 안정제, 디아제팜 같은 약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건 반드시 의사랑 상의하고 처방 받아서 복용 시간을 잘 지켜야 하고요. 그렇죠. 마음대로 먹으면 안 되죠. 네, 그리고 통이 좀 더 넓은 개방형 MRI나 와이드보 MRI 기계를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검사 전에 의료진한테 당신이 불안하다, 폐쇄공포증이 있다, 이걸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리 말하는 거요? 네, 그러면 헤드폰으로 음악을 틀어주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할 겁니다. 최근에는 아예 MRI 환경에 맞춰서 개발된 특수 소음 제거 헤드폰, 그 한국경제 기사에 나온 ODG CRB인 헤드폰 같은 거요. 아, 그런 게 나왔어요? 네, 또는 영상을 보여주는 장비 같은 것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진정, 그러니까 수면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검사 전에 금식 같은 사전 준비가 필요하고요. 핵심은 이거예요. 불안은 진짜 문제고 도움을 요청하고 대처할 방법들이 있다는 걸 아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문제, 바로 비용이죠. MRI 검사야 꽤 비싸잖아요. 그 인포 페이지 자료 보니까 병원이나 검사 내용 따라서 40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차이가 크더라고요. 네, 맞아요. 병원 규모가 어떤지, MRI 기계 성능이 어떤지, 3.0T냐 1.5T냐 이런 거, 조영제를 썼는지 안 썼는지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집니다. 그럼 기준이 뭐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건강보험 적용 여부인데요. 의사가 당신 증상을 보고 의학적으로 판단해서 이분은 MRI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처방하면 보험이 적용돼서 본인 부담금이 한 50에서 70% 정도 줄어들어요. 아, 의사 판단이 중요하군요. 네, 근데 특별한 증상은 없는데 그냥 한번 확인해보고 싶다. 이러면 비급여로 처리돼서 전액 다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보험 적용 안 되면 무조건 전액 부담인가요? 혹시 실비보험 같은 건 도움이 안 되나요? 비급여라도 실비보험 있으시면 청구해서 자기 부담금 빼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네, 다만 가입하신 상품이나 시기에 따라서 보장 내용이 다 다르니까요. 이건 미리 꼭 확인해 보셔야 하고요. 진료비 영수증이나 세부 내역서, 의사소견서 같은 서류들도 잘 챙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 비용 문제도 왜 이 검사가 필요한가 하는 그 의학적인 필요성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MRI와 CT의 차이점부터 시작해서 조영제의 역할, 주의점, 또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진단과 치료의 다양한 선택지들, 그리고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대처법까지요. 이 정보들이 당신이 앞으로 어떤 의료적인 결정을 내리거나 검사를 받게 될 때 좀 더 현명하고 주체적으로 임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 검사에 대한 불안감은 혼자 끙끙 앓을 문제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픽 부스터 글에서 언급된 것처럼 병원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같은 것도 유용한 정보 채널이 될 수는 있겠지만요. 네, 요즘 많죠. 네, 그래도 마케팅 목적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좀 염두에 두시고 비판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자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곱씹어 보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영상 기술이 계속 발전해서 우리 몸속을 점점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조기 진단의 이점과 또 과잉 검사의 위험 사이에서 검사 결과로 얻는 정보와 그로 인해 커지는 불안감 사이에서 그리고 만만치 않은 비용 부담까지 고려하면서 어떻게 현명한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요? 우리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과연 언제부터 그 알미 우리에게 너무 많은 정보가 되는 걸까요?